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구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첫 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희가 도시하면 어떤 건물이 많다, 또 많아진다 이거죠. 어떤 주상 공록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주택 중심이다, 상가 중심이다, 공장 중심이다, 또 품고 있는 녹지가 있다 해서 도시도 주상 공록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관농자, 관리지역과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제 관리지역을 보겠습니다. 관리지역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보니까 이 즉 다시 보니까 무슨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와 계획관리로 구분이 딱 되어지네요. 관리지역은 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자도 아닌 그 사이에 어정쩡한 완충 위치에 있는데 완충지역인데 도시에 붙어있는 곳은 바로 계획관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준해서 관리한다. 계획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요. 농림 쪽에 붙어있는 관리지역인데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농림지역이면 되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농림 바로 정하지 않고 요에 준해서 관리한다. 생산관리입니다. 생산이란 말 나오면 항상 공장이 아니고 농업적인 생산을 말합니다. 다음에 보전관리 있죠. 요 관리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쪽에 치우쳐져 있는 어떤 그런 관리지역인데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뭔가 보존이 필요한데 아직 애매할 때 보시면 여기에 준해서 보존하자 해서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관리지역에 대한 정의와 특징입니다. 일단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받기 위한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농림지역처럼 또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뭔가 농림업의 진흥과 환경 보전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딱 보시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자 지역 사이에 완충 위치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보존을 목적으로도 하면서 도시에 준해서 개발 목적도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 끼어가지고 농자 사이에 딱 끼어서 어디 보낼지 애매한 그런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역도 보시면 필요할 때 보전 조치를 취하거나 또 개발 필요할 때는요 계획적인 어떤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예비되어진 곳이다. 바로 이것이 관리지역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보전 관리입니다.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치우쳐 있는 곳인데 뭔가 개발 안 되고 보전이 필요한데 어정쩡합니다. 해서 일단 준해서 보존한다. 보전관리입니다. 또 보시면요. 보세요. 자, 좀 어둡죠? 이거 생산관리인데 옆에 보시면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생산도 하기도 애매하지만 일단은 생산에 치우쳐서 하면 관리해보자.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또 보시면요. 계획관리지역 보시면 바로 산 뒤에 있는 도심권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땅들인데 일단은 마을들도 형성이 쭉 되어 있으면서 뭔가 딱 보니까 이쪽 땅은요. 이용하기 좋은 어떤 그런 방향이 처치가 될 수 있겠더라 할 때 계획관리 이렇게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참 좋은 땅입니다. 앞으로 도심권을 벗어나서 큰 개발할 때는 항상 계획관리를 가운데 끼고 확장해서 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라는 것은요, 상당히 앞으로 굉장히 아주 개발될 수 있고 아주 좋은 그런 후보지가 바로 계획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지역은 다시 이게 우리가 보전관리, 생산관리, 또 계획관리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농림입니다. 농림지역. 이 땅은 뭐냐? 여러분들 농과 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과 논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상 공록지도 산과 논이 있습니다. 특히 녹지 논 많습니다. 또 관리지역 대부분 다 논입니다. 산입니다. 그런데 농림은 뭐냐? 특징이 있습니다. 농림은요. 일단 도시 지역 안에도 농과 산이 있다. 그런 농과 산들 말고 기타 장소에 있는 농지 가운데에서도 과거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 지역이 절대 농지라 불리던 정말 경작하기 좋은 그런 어떤 형성되어진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서 농업 진영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진 농들만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산들 가운데서도 산지관리법에서 이 보전산지가 있고요. 또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준자 말고 진짜로 보존할 필요 있는 보전산지로 결정이 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농가 산들 가운데에서 농지법상의 농업진영지역과 또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산들이 농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바로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면요. 각종 어떤 농림업에 보시면 농사를 위한 어떤 보존이 필요하고 살림을 위해서 뭔가 보호가 필요한 곳이 바로 농림지역입니다. 특히 보시면 보존 산지와 농업 진흥 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것들만 농림에 해당이 된다 합니다. 국토의 한 절반 정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입니다. 자, 보시면 아주 농업 진흥 지역이죠. 멋진 농지가 쫙 형성이 쫙 되어 있습니다. 바로 농업 진흥 지역입니다. 또 보시면 바로 보존 산지죠. 멋진 산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런 보존 산지로 형성이 되어진 곳들이 바로 농림지역이다. 국토의 절반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산지와 또 논으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농림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자, 해서 우리 농림지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와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무엇이냐? 라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요. 자연환경을 보호하다. 또 수자원의 보호와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등의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또요. 수산자원 등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 이 기분이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수자원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보존해요. 하지만 수산자원은 보호뿐 아니고 육성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의 각종 어떤 제조업을 위해서 안 되지만 이곳에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서 어떤 냉동 창고라든지 또 어산물에 관한 공장도 짓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다 합니다. 자, 요 대부분요. 실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부분 보시면 특별법, 다른 법에 의해서 각기 또 제한이 따로 많이 또 중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타 이런 특별법의 제한이 없는 특별한 장소만 실제 보시면 보충적으로 이 법에 있는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요 장소는요 환경보전지역이고 또 그린벨트라든지 또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과 같이 따블되어서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책을 볼 때 그때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멋지겠죠? 멋진 곳입니다. 멋진 곳이겠죠? 아주 멋지네요. 어떤 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결정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목적입니다. 또 보시면요 아주 멋진 상수원입니다. 각종 어떤 도심권에 어떤 물길을 대기 위한 상수원 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또 보존지역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어떤 보시면 문환경입니다. 문환경 각종 어떤 각종 문화 환경을 위해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요 아주 멋진 고성 옛날 성이라든지 옛날 형성이 되어진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 자원을 보호한다 이런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자 우리 이쪽 지금 뭡니까 각종 어떤 수산 자원입니다.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섬 단위 지역인데 수산 자원이 잘 발생이 되어진 이런 장소를 다 묶어 가지고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서 제한도 하고 또 개발 촉진도 합니다. 그래서 수산 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는요 이와 같이 용도지역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도, 관, 농자의 4가지 틀 속에서 다시 보시면 주, 상, 공, 녹지로 도시의 형성입니다. 주은 다시 전, 일, 준인데 전용 주거지역 1, 2종이 있고요. 일반 1, 2, 3종, 준주거에서 주거지역은 1, 2, 1, 2, 3, 준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요. 다음에 확인하십니다. 상업지역 보시면 다시 중, 1, 6은 상업지역이 있다랍니다. 공업지역 보시면 다시 전, 1, 준 공업지역이 있다. 녹지는 다시 보생자 녹지가 있고요. 관리는 다시 보생계 관리와 농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1가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것만 치는 말입니다. 천천히 외울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요거는 지금 당장 지금부터 외워놓으셔야 굉장히 학습에 편리해집니다. 또 중개업을 하실 때 요거 모르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용도지역은 암기를 시작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봅니다. 도, 관, 농자의 큰 4가지 분류 속에서 도시는 다시 주, 상, 공, 녹지다. 이틀 알아두시고요. 자, 출발입니다. 자, 항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입니다. 해서 보시면 1, 2, 1, 2, 3,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1, 6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 1, 춘 공업지역, 녹지, 보생자, 녹지, 관리, 보생계, 관리, 농자 이렇게 3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 2, 1, 2, 3, 준, 중, 1, 6은 전, 1, 춘,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한 번 더요. 1, 2, 1, 2, 3, 준, 중, 1, 6은 전, 1,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렇게 3분이 되어져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 반드시입니다. 요 용도지역 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수 있는 출발 선상에서의 제일 필요한 여러분들이 포인트다. 보시고 꼭 외워주십시오. 용도지역 자체만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실제 보시면요 6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오는 배 중에서도 약 15점 이 여기에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요 틀은요 천천히 해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쫙 되어집니다. 주, 상, 공, 녹지.
1, 2, 1, 2, 3주부터 쭉 나갑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 강조해도요. 강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효과입니다. 보세요. 토지 용도 지역이 이렇게 법에 의해서 전국토에 다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용도 지역이 뭐냐? 어떤 식의 내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효과입니다. 보세요. 용도 지역별로 만약에 3종 일반 주거다 라면요. 3종 일반 주거별로 해서 효과입니다. 보시면 뭐가 있냐? 일단은요. 건폐율이 나옵니다. 건폐율. 자, 준주거의 건폐율과 2종 전용의 건폐율과 우리 걸린 상업지의 건폐율 다 다릅니다. 건폐율. 또 보시면요. 자, 용적률 나옵니다. 용적률. 자, 전용 어딥니까? 우리 공업적의 용적률과 또요. 일반 공업적의 용률 다릅니다. 달라. 또 있습니다. 건축 제한 나오네요. 자, 요 전용 일종에서의 건축물 제한. 건축 제한이 뭐냐? 요 토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장소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물과 여기에서 건물과 여기 건물과 지역마다 건물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도식이 딱 정해지면요. 전국토에서 건물의 종류를 다 정해줍니다. 또요. 이 건물의 규모입니다. 규모,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건물 빼고요. 건폐율 뭐냐? 건폐율 하면요. 자, 요 어떤 대지 안에서 이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건축물의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해요. 보시면 만약에 대지가 있습니다. 이걸 위에서 봅니다. 땅이 이만한데 땅 보니까 요 길이가 10m입니다. 이쪽이 10m입니다. 그럼 땅 넓이가 얼마냐? 10 곱하기 10 하면요. 100이 나옵니다. 100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지, 땅의 넓이라고 합니다. 해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생겼지만 위에서 바라보시면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해요. 이 건물 보니까 건물의 한 면이 얼마냐? 이쪽에 보니까 8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5입니다. 5. 그래서 5, 8, 40. 40이 딱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입니다. 100이고 건축 면적이 40입니다. 곱하기 100% 딱 해보시면요. 나오는 것이 4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건폐율입니다. 어떤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덮고 있는 면적의 비율이 바로 건폐율. 이 대지 안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이 넓이의 비율이 바로 건폐율인데 이 건폐율의 이런 상한선이 어떤 곳은 20%, 어떤 곳은요 90%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 거죠. 이런 건폐율이 다 결정이 딱 되어지고요. 용적률은 또 뭐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떠한 건물의 종류입니다. 그럼 건축물도 부를 때 건축물의 용도 있다. 토지도 용도 지역, 건물도 용도가 있다랍니다. 28가지의 종류가 곧 나올 겁니다. 있는데 이 어떤 건물을 차곡차곡 땅에서 쌓는다. 쌓을력자. 그래서 대지 안에서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연 면적의 비율 이렇게 부릅니다.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연 면적 비율이라 불러요. 이 말은 또 요겁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한 층이 쌓여 있고 두 층이 쌓여 있고 세 층이 쌓여 있습니다. 보니까 요 땅 넓이가 얼마냐? 보니까 1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층 요 공간 면적이 보니까 50이었습니다. 또 그 위에 한 층 또 50이었습니다. 그 위에 한 층 또 50이었습니다. 요걸 다 합하면요 150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건물의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150제곱미터 곱하기 100%입니다. 하니까 100 지우니까 이 건물 150%가 딱 나오죠. 이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규모의 비율인데 요 용적률이 요것은 100%요. 이쪽은 뭐 300%요. 이쪽은 보시면 무슨 1500%요. 이렇게 다 차이가 쫙 납니다. 그러니까 1000% 넘어가면 엄청 쫙 올라갈 수 있겠죠. 100% 안 된다. 그러면 올라가도 한 두 개 층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제한이 붙습니다. 이같이 건물의 사이즈 규모가 토지마다 다 정해져 있다. 용적률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토지 용도 지역별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런 식 건물 사이즈하고요 건물 종류가 다 정해진다 특징이 있겠죠.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가 내 토지가 어디에 포함이 되었느냐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다 차이가 난다. 바로 건축 제한 등을 위시해서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마다 이런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그 많은 제한 가운데서 우리가 건축물 종류 제한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럼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 한국의 토지에 관한 종류는 크게 용도 지역 해가지고요. 제가 도관 농자의 크게 4가지 틀 속에서 21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도 보시면 건물마다 그 쓰임새, 건물의 용도, 건물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 종류가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 건물이 몇 가지가 있느냐는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렇게 28가지로 큰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단독주택, 두 번째 공동주택부터 쭉 나가겠죠. 마지막 보시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요 건물 종류가 제일 근래에 생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이거요. 옛날부터 보시면 이렇게 주택을 먼저 위시해서 형성이 쭉 되어 왔던 건물의 종류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건물 종류들 가운데에서 토지마다 어떤 것은 지을 수 있다, 없다,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 토지 용도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지역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종류, 또 용도를 바꿀 때, 건물의 쓰임새를 바꿀 때에 허용되는 건물의 종류가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개업을 할 때는요, 반드시입니다. 토지 용도지역 확인하시고 그 용도지역 안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확인하신 가운데에서 개발하시든지 소개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토지의 종류입니다. 종류. 자, 이 많은 종류 나중에 천천히 훑어보십니다. 보시는데 먼저 지금은요, 몇 가지만 먼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2번에 있던 제일 처음 나왔던 건물의 종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참 중요한 분류죠. 요 차트만 가지고도요, 주택법, 건축법 아울러서 한 3개 이상이 나옵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어떤 주거 생활을 위해서 형성이 되어진 주택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시면 다시 구분되어져요. 1번 용도였던 단독주택이 있고요. 2번 용도였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택은 주택인데 단독은 뭐고 공동은 뭐냐라는 분류입니다. 단독은 내 식구만 산다. 공동은요 함께 모여 산다. 맞겠죠? 자, 혼자 산다. 같이 모여 산다. 분류 아닙니다. 단독도 보시면 같이 모여 삽니다. 외부인들 불러서 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식구 불려와서 공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함께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단독은요, 혼자 산다. 또 우리 식구만 산다가 아니고 내가 혼자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주택 건물인데 우리 집만 살든 다른 집을 불러서 세를 주든 상관없이 내가 혼자 단독으로 소유해서 주택으로 이용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집만 쓰든지 여러 집을 불러와서 임차를 하든지 간에 요 전체가 내 소유일 때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 혼자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건물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같이 살든지 혼자 살든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은 뭐냐? 공동은요, 주택 건물인데 여러 사람이 공간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등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이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건물인데 이 공간 가운데에서 잘렸습니다. 101호 주인은 갑이고 102호는 을이다. 201호는요 병이네요. 또 202호 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 건물로 쓰는 건물인데 이 공간마다 주인이 다르게 구분 등기되어져 있는 건물, 바로 구분 소유에서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바로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구분 등기에 소유한 주택 건물 이 말 되겠습니다. 같이 모여 살 때 주인이 다른 건물이 바로 공동주택이다. 같이 모여 살 때 요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한다. 단독주택입니다. 이런 분류입니다. 그래서 단독과 공동 차이는 단독으로 소유했냐, 나누어 소유했느냐라는 차이점이 바로 단독, 공동의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 그런 단독이 다시 또 세분이 되어집니다. 크게 분류해서 1번 용도이지만 다시 세세하게 이 안에 4가지로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보세요. 보시면 다시 단독도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요. 공간이 있다랍니다. 단다다공 이렇게 부릅니다. 단다다공. 자, 단독인데 다시 단독이 있고 다중이 있고 다가구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공동도 보시면 구분해서 소유했는데 그 구분 소유한 건물 가운데에서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기숙사가 있다랍니다. 아연닭이라 불러요. 단다다공 아연닭인데, 자, 나누어 소유했는데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 있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입니다. 단독의 분류를 보십니다.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이것이 단다다공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단독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단독은 뭐냐? 진짜로 말 그대로 단독입니다. 주택 건물의 사이즈는 묻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단독은 뭐냐? 주택의 사이즈는 묻지 않는다랍니다. 크기는 묻지 않는다.
진짜로 내 식구들만 살기 위한 전용 공간이 바로 순수한 의미의 단독입니다. 볼까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보십시오. 보시면요. 하나의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나의 세대에 우리 식구만 살기 위해서 건축되어서 이용하는 건물. 내 집만 산다. 라는 말이겠죠? 나의 식구들만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인데 이건 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식구만 살기 위한 전용 공간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참 멋지네요. 그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중주택 보세요. 학생 등이 거주하고 있는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전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이 3개층 이하, 건물 전체가 3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십니다. 보세요. 자, 일단 먼저 학생 등 또요 직장인 등이 거주하는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연면적 330 이하이면서 3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요 좀 안 보이시겠지만 방실 공간만 탁탁 방 4개네요. 4개를 세를 줍니다. 가운데 거실 한 개 쓰게 합니다. 요 우리 식구가 아니고 여기 갑이란 친구, A란 친구, B한테요, C한테, D한테, E한테요. 전부 다 월세 방 형태로 내어주는데 대신 요 가운데 보시면 주방 시설 함께 이용하죠. 그래서 공동 취사입니다. 독립 취사가 아니고 좀 취사. 뭡니까? 이거 취사입니다. 취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사, 주방 기능을 공동으로 쓰면서 방칸 내어주지 않으면서 공간만 딱 방만 내어주고 이용하는 바로 하숙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시면 외형상 이렇게 나오겠죠.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바로 단독주택인데 요 상층에 주인이 살든 살지 않든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딱 보니까 지상 1층, 2층, 3층 딱 빠지는 바로 이런 면적입니다. 또 다 합치면 자, 이번에 330이죠.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요 100평을 넘지 않게 건물을 딱 지어서 방실 내부의 공간이 새집 새방 형태로 내어준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중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것도 보니까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요거 1층 아닙니까? 1층. 자, 1층, 2층, 3층, 4층 아닙니까? 아, 4층 아닙니다. 이 밑에 뭐냐? 반지하 알죠? 반지하. 반지하는요, 지하층에 포함이 됩니다. 지하층은 청소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요거 1층이 아니고 빵층입니다. B1층, 땅속 1층입니다. 그래서 요건 지하층이고 1, 2, 3층 딱 맞네요. 그래서 별로 안 커 보입니다. 100평 안 돼 보이네요. 요 정도가 바로 다중주택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청수입니다. 청수 한번 볼게요. 청수와 계층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계층이 뭐냐? 자, 보시면은요, 일단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있는데 이 건물이 1층, 2층, 3층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층이 있네요. 지하층 이때에도 누구나 봐도 이건 3층이다 라고 다들 흔히들 말씀들 하십니다. 맞죠? 지하층은 청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니까 1, 2, 3층, 지하 1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건 3층이 맞습니다. 3층. 그런데 보니까 지하가 뭐냐? 주차장으로 쓰고 있네요. 1층이 뭐냐? 편의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 2층이 뭐냐? 주택입니다. 3층이 뭐냐? 주택입니다. 주택입니다. 이럴 때 3층이지만 요 건물 내부에서 주택으로 쓰는 것은 몇 개 층입니까? 자, 하나, 2개 층이죠? 자, 2개 층이 집으로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보니까요,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의 벽 안쪽에 면적이 얼마냐 빼보니까 이것이 100이 나왔습니다. 100이 나왔어요. 자, 편의점 빼봅니다. 빼보니까 이것이 또 100이 나왔습니다. 100이 나왔어요. 자, 주택 하니까 100이 나왔습니다. 주택 100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이 건물 내부에서 각 층별로 나오는 요 공간 면적이 뭐냐? 지하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전부 다 바닥 면적이라 부릅니다. 바닥 면적이라 부르는데 요 지하층의 바닥과 1층의 바닥과 2층, 3층을 다 합해 보십니다. 합해 보니까 100, 200, 300, 400, 400이 나오죠. 이 건물의 지하층을 포함해서 전층의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뭐냐? 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연면적 하면 지하층을 포함해서 전층의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인데 요것만 잘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 안에서도 주택으로 쓰고 있는 요 2개 층만의 바닥을 합쳐보면 얼마가 됩니까? 200이 나오죠. 400 가운데에서 주택으로 쓰는 요 2개 층만 합하면 200이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건물을 다 통틀어 물을 때는 연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요 건물 내부에서 부분만 발췌해서 면적을 물을 때는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층인데 주택이 중에서 주택은 두 개 층이 200이더라. 이렇게 따로 띄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은 3층인데 무엇은 몇 개 층이냐. 그래서 전체 3층 가운데서 특정 쓰임새가 몇 개 층이냐 물을 때 개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져 있고요. 또 전체 건물 연면적 가운데에서 특정 쓰임새만 띄어서 따로 면적 물을 때 바닥에 합계한 면적을 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이걸 하나 먼저 파악하십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신 가운데에서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자, 개인이 소유한 주택 건물입니다. 갑이 전체를 다 단독으로 소유했습니다. 했지만 요 건물이 1, 2, 3층, 지하층은 총수에 빠집니다. 3층까지 서고 있는 건물인데 자, 보니까 내부에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 어떤 하숙생을 치기 위한 어떤 그런 식의 공간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 전체 건물 다 합친 것이 자, 330제곱미터를 넘지 않게 이용한다. 바로 다중주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자, 방실 공간 세를 주고 있고 다 합한 면적이 3층까지면서 100평이 안 돼 보입니다. 다중주택이 됩니다.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자, 다음에 다가구가 나오죠. 보세요. 다가구주택이 나왔습니다. 다가구. 이걸 잘 보시면 자, 요때는 보시니까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네요. 이건 아니다. 차이점은요. 주방이 없고 있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건물 층수가 아니고 3계층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3층이었죠. 이 얘기는요. 전체 건물 층수 가운데에서 뭔가가 3계층만 쓴다. 주택이 3계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건물 연면적 가운데에서도 주택으로서는요. 3계층까지만의 바닥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여기는요. 보세요. 여기입니다. 보시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보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런데요. 자, 보니까 이것도 단독으로 소유하는 주택 건물인데 하숙방이 아니고요. 자, 보니까 세를 내어주는데 주방을 다 갖추고 있는 형태로 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큰 면적의 세고요. 작은 평수네요. 딱 보니까 건물이 외형상 몇 층인지 알 수 없지만요. 자, 내부에 혼자 단독으로 소유했는데 이렇게 주택으로서 완전히 기능할 수 있는 방실 공간을 따로 내어주고 주방도 갖추고 있는 형태로서 세를 둔다. 셋집 형태입니다. 셋집 형태. 해서 보세요. 다중하시면 이렇습니다. 다중하시면 다가구하시면 자, 이제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주택. 이것도 단독주택이죠. 보시면 단독인데 이렇습니다. 건물이 보니까 외형상 이제 보십시오.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이 나왔는데 자, 이 건물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이 이제 여기 갑입니다. 갑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1층은요 보니까 약국입니다. 약국을 딱 세를 내어주고 있고 또 한쪽은요 편의점이라고 편의점으로 세를 딱 내어주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도 100이고 이것도 100이다 해가지고 다 합쳐 이 1층은 보니까 200제곱미터의 바닥이 나왔어요. 그러면 2층 봅니다. 2층은 보니까 요 갑 이 사람이 여기서 병원합니다. 조그만 어원하네요. 어원하는데 이것도 2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층입니다. 301호를요. 이것을 어떤 얼과 병한테 새 집으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세를 주고 있는 곳이다 합니다. 하면서 요 안에 보니까 이쪽은 이제 방실이 아니고 어떤 주거 생활 할 수 있게끔 독립주거 형태, 주방을 딱 넣어서 이 어떤 주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세를 딱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 사람이 제일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쪽도 다 3층도 다 합쳐가지고 200이고요. 4층도 200이 나왔습니다. 200이 나왔어요. 자, 이 건물 딱 보시면, 자, 보시면 전체를 다 합해보면 연면적은 800이 나왔습니다. 800이 딱 나오면서 4층입니다. 4층인데, 이 4층 가운데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은요, 지금 보시면 2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갑이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요 1층과 2층은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다른 용도입니다. 하지만 요 3층과 4층은 주택입니다. 이럴 때 요 3층과 4층의 주택의 용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요 2개 층이 보니까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건물 4층은요, 연면적이 800입니다. 800이지만 요 가운데에서 주택의 요 2개 층은요, 400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단독 소유한 주택 건물들인데 요 가운데서 자, 2개층까지만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서 사람이 단독 소유해서 세를 주고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요 2개층은 뭐냐? 바로 여기 포함되겠죠.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요 전체 건물 연면적이 아니고 요 연면의 가운데에서 주택 부분이 이 400입니다. 660 이하네요. 이하입니다. 또 주택이 3개층까지 2개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쪽 부분은요 다 가구다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똑같이 주택으로만 쓰고 있는 건물일 수도 있고 이 건물 내부에서 특정 쓰임새만 있는 요 2개층만 집을 쓴다 할 때도 요 2개층의 용도는요 주택 중에서 바로 다가구입니다. 이쪽은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은요 부분별로 건물의 용도를 다르게 이렇게 정해줍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자 주택으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인데 요 집 공간을요 주거생활 할 수 있게끔 주방을 넣어서 3개층까지만 집을 쓰고 있는 단독 소유한 주택인데 그 3개층까지가 660 이하일 때 이것이 다 가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외형상 3층 통째로 3층을 넘을 수 없지만 계층이 딱 나올 때는요 청수는 묻지 않고 요 건물 안에서 특정 주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3개층까지만 쓰면 이것은 다 가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전체 연면적 가운데서도 이쪽 부분이 660 이하일 때 다 가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간은 큰 의미 없죠. 공간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서울시라고 하는 행정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단독 주택인데 시장 관사다. 관사 개념이 이게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에서 공적인 거처로 이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독에 포함이 됩니다. 단독은요 단, 다, 공 이렇게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이것이 단독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은 단독주택에서 단독으로 소유했는데 요 분류 보시면 단, 다공에서 좁은 의미의 단독도 있고 다중도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다랍니다. 자, 다중주택은 단독 소유한 주택인데 3층까지만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서 요 전체 합한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연면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다가구는 전체 건물 청수 가운데서 주택이 3개층까지만 쓰고 있으면서 요 전체 연면적 가운데에서 요 3개층까지만의 합한 바닥 합재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세를 받는 주택 공간 다 가구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어떤 장점은요, 큰 어떤 공통점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나누어서 세를 주고 있대 차이점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청수와 개층과 연면적과 바닥 면적 중요한 어떤 개념 분류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